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이랑 사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웠던 거 복습 빠르게 보시고 오늘 공부할 내용 보시죠. 자, 위에 것까지 다 보면 너무 기니까 기후 5종류에다가 고산기후 있었다. 건조,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순서대로 기억해 두시고요. 각 지역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다른 것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 서로 이해해줘야 된다. 인도 사람들 손으로 밥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가나 사람들 장례식장에서 춤춘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페인 사람들 낮잠 잔다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서 생활해보면은 그 사람들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자라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이웃,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대해 살펴봤고 앞쪽에 관련 영상 넣어뒀을 겁니다. 꼭 복습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자, 중국 하면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일본은 섬나라인데 화산과 지진이 많더라. 그리고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제일 크고 우리나라보다 추운데 서부 쪽, 유럽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겠더라.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더라. 이런 것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64쪽입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해 봅니다.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원래는 이걸 주제를 정해서 각 모든별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재 시국이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아래쪽에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모든별로 어떤 주제를 정할지 알아볼까요? 이웃나라의 명절, 생일,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하는 일을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이웃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웃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이웃나라에 있는 민족을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이웃나라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조사해 볼 것인지 아래 빈칸에 적어보세요. 자, 다양한 것들을 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종교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언어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식생활이라거나 입는 옷들, 다양한 풍습들을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친구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는 이웃나라의 문자를 조사해 볼 거야. 우리 모두는 이웃나라의 식생활을 알아볼 거야. 자, 이 두 친구가 조사를 우리 대신 해준다네요. 우리는 모든별로 따로 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길게 들으면서 고생했으니까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는지 우리는 한번 들어보면서 이웃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웃나라의 문자. 자, 먼저 여기 여학생이 조사한 이웃나라의 문자,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의 문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있고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글자들을 어떻게 이런 언어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나라의 문자. 중국과 일본의 간판은 매우 비슷하다. 일본이 중국의 한자와 한자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간단하게 만든 가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어는 소리는 다르지만 중국과 같은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자가 표기된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우리말에는 한자어가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한자 문화권에 속한 까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의 바탕을 둔 키릴 문자가 변형된 것이다. 러시아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처럼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다. 네,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언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중국, 일본 모두 한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중국이 이 그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었고 중국이 무언가를 발전시키면은 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남쪽으로는 태국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또는 서쪽으로는 인도, 뭐 멀리까지는 유럽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적인 힘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글자였던 고대 한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발전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문을 그대로 다 쓰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간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간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글자체인데요. 지금 학교라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한자 배운 친구들 알겠죠? 학교를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는데 교자는 지금 다 똑같죠. 근데 학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글자 그대로 쓰게 되는데 이제 줄임체, 간체를 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거, 그거 뭔 소린지 알아요?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일본도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고요. 자, 글자가 같다고 해서 읽는 말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학교라고 읽지만은 중국이랑 일본 사람들은 다르게 읽어요. 자, 어떻게 읽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 구글 번역기를 통하면은 다른 나라 말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듣다 보면은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학교 중국어로는 学校 쉐이샤오라고 읽네요. 자, 지금 들어보니까 쉐이샤오 하면서 약간 중간에 목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죠. 그렇죠? 다시 学校 네. 쉐이샤오 이렇게 이제 그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중국어 글자에서는 이것을 성조라고 합니다. 성조라고 해서 똑같은 발음이다 하더라도 이 성조에 따라서 쉐이, 쉐이, 쉐이 이렇게 나오는 성조에 따라서 글자 뜻이 다 달라져요. 너무나 많은 한문을 말로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조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지역이 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표기법과 발음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제 홍콩 지역 이쪽 쓰는 말이 다르고 베이징 쪽 쓰는 말이 다르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 번역기에서도 두 개 서체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우리나라 말이랑 좀 더 비슷해요. 들어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学校 자, 학교를 가꼬라고 합니다. 学校 네. 실제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쓰는 글자는 이게 아니라 가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줄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글자가 가나 글자가 되는데요. 일본어 가나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쓰는 애들을 히라가나, 그리고 딱딱하게 쓰는 애들을 가타가나라고 합니다. 히라가나, 가타가나가 있다. 이 정도만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어가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 제일 편한 글자이자 그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그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영어 배울 때 우리가 I am 성호 하는데 나는 입니다 성호 이렇게 해서 막 순서가 좀 뒤바뀌어야 되죠.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내 이름은 이성호입니다. 그럼 와타시노 나마에와 이성호 데스 이렇게 어순이 똑같아요. 나의 이름은 이성호 이렇게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배우기가 조금 더 쉽고 실제로 한자를 많이 알게 되면은 일본어는 정말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어 한번 보시죠. 러시아어로 학교는 스콜라 스콜라 이렇게 읽는데 쉽게 얘기하면 스쿨이에요. 스쿨이라는 말이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스콜라라고 읽는 거죠. 여기 러시아 글자가 조금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요. 러시아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게 교황청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그리스 정교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기해봤자 너무 짜증만 나죠, 그쵸? 자, 여튼 그리스 영향을 받았는데 알파벳 몇 개가 다릅니다.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만 보시면은 요 처음에 W처럼 생긴 게 TH 발음이랑 S 발음에 조금 가깝거든요. 그러면 스, 코,
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이 알파벳들 비슷한 나라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냥 금방금방 배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글자 몇 개씩만 고치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긴 하겠죠. 스콜라, 이게 까랑다시. 선생님 이제 러시아 글자도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글자를 쭉 보시면은 몇 가지 얘기 드릴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말을 쓸 때는 히라가나를 쓰고요. 둥글둥글한 글자. 그다음 외국어, 버스, 이게 그 한자 옛날부터 썼던 말이 아니죠. 영어에서 온 발음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타가나를 사용을 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거는 히라가나, 외국 거는 가타가나,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 글자는 요 P자처럼 생긴 건 R자 발음, 그 다음에 H자처럼 생긴 거는 N자 발음, 뭐 이렇게 몇 가지 알파벳만 다르고 나머지는 영어랑 발음이 거의 비슷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나면은 조금 배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보시면 돼요. 중국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한자랑은 다르게 표기법을 조금 간략하게 하게 된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원래 교과서로 돌아가셔서 자, 표지판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표지판 쓸 때 꼭 한자를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 초등학교 때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되겠죠? 20몇 년 전쯤에 한글만 쓰자라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선생님 초등학교 때쯤에 신문을 보면은 한자가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자를 섞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위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한자를 반드시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 한자를 이렇게 섞어서 쓰고요. 이 섞어서 쓴 걸 한글을 쓰기로 하고 나서, 한글만 쓰기로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유가, 써봤더니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거 보고도 길을 잘 찾아가더라. 아, 그러면은 계속 해둬도 괜찮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두게 됩니다. 요즘엔 영어까지 같이 해두게 되죠. 자, 중국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자에 영어를 섞어가지고 표기를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요건 한자가 명확해 보이는데 얘네들은 중간에 한자처럼은 안 보이죠. 요게 아까 얘기한 가타가나입니다. 이렇게 렌카 되나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비슷하게 바꿔서 쓰게 되고요. 러시아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에서 기초한 문자가 키릴 문자라는 건데, 그걸 쓰는 지역은 옛날 러시아 관련된 지역 또는 그리스 주변국들, 요렇게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요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몽골이거든요. 몽골인데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글을 굳이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래서 말 쓰는 거는 중국어랑 비슷하게, 중국 사람들이랑 같이 지냈어서 비슷하게 쓰지만은 글씨를 쓸 때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글씨는 또 러시아 말로 쓰게 된다고 합니다. 참 독특한 지역이죠. 네. 자, 그리고 이게 키릴 문자인데요. 지금 발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영어랑 비슷합니다. A, A, B, B, M, M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죠. L자를 이제 이렇게 쓰고 K 다 비슷합니다. 다른 애들이 몇 개가 있어서 얘네들만 조금만 공부하면은 빠르게 이제 배울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건 이제 러시아, 이거는 카페,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레스토랑, 친친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여튼 넘어갑시다. 한자 문화권인 나라들은 이제 중국 주변의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한문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자 관련된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못 넘어서 인도, 이슬람, 힌두 이쪽 문화권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 쌀에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팀은 식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젓가락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젓가락, 수저, 수저,
젓가락. 젓가락이 없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그 차이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요. 그 음식 문화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금에 절인 반찬을 많이 먹었어요. 김치라거나 뭐 장아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국에다가 뭘 끓여가지고 먹기도 했었고요. 젓가락을 나무로 써버리는 순간 망해요. 나무 안에 소금기 다 배고 비틀어지고 나무 젓가락 가지고 라면 먹으면은 젓가락 다 빨개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로 쓰면은 오래 못 써라고 생각을 해서 젓가락을 금속으로 씁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젓가락을 안 써요. 네. 왜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밥, 생선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해요. 초밥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따뜻해지더라도 상해버리겠죠. 상하면은 먹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최대한 적은 재질을 사용을 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을 사용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진 걸 먹어요. 뜨거운 탕수육 같은 거 아니면 뜨거운 국물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기름에 볶은 것들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그걸 조리를 하다 보면은 손이 됩니다. 이제 열 전달이 쭉 돼버리니까 손이 뜨거 하면서 놓쳐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긴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을 주로 이용하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 명절 때 전 부치는 것처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금속을 쓰고 나머지 나라들은 나무젓가락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이랑 일본의 차이점은 일본은 생선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뼈를 바르기 위해서 젓가락의 끝쪽이 연필만큼 뾰족했어야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튀김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을 쉽게 잡기 위해서는 끝이 뭉툭해야지 오히려 더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평지가 서쪽에 많이 있고 유럽 쪽에 많이 있고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유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크, 나이프, 숟가락 가지고 요리를 먹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랑 차이점은 코스 요리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코스 요리 차례대로 음식을 한 개씩 준대요. 한꺼번에 막 차려놓고 나서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한 개 먹고 치우고 또 한 개 받고 먹고 또 치우고 한꺼번에 다 내놓게 되면은 상한대요. 금방 식어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따뜻할 때 제일 좋을 때 이렇게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요 식생활 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또 음식 생활 특징은 이렇게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데 주요 요리는 가운데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집 가보시면은 탕수육 같은 거 시키면 가운데 이렇게 얹어 놓죠. 그러면은 이걸 돌려가지고 자기 앞에 왔을 때 젓가락을 이용해서 자기 그릇에다 먹을 만큼 덜어서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둥근 식탁에서 먹는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자 1인 한 상, 이렇게 그 한 식판에다가 자기가 먹을 걸 다 담아가지고 1인당 한 개씩 이렇게 먹는 식습관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의 코스 요리는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샐러드, 습, 그 다음에 메인 요리, 그리고 후식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맛있겠다. 네. 자, 중국과 일본의 생활 모습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예, 밑줄 쳐주시면 되겠죠. 자, 어떤 점이 비슷한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문 기반이어서 비슷했었고 젓가락을 쓴다는 거는 비슷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점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자연과 역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고유한 문화도 있다. 젓가락의 모습이라거나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쇠젓가락, 소금에 절인 걸 먹으니까. 중국은 긴 젓가락, 뜨거운 걸 먹으니까. 일본은 뾰족한 나무젓가락,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러시아는 영토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럽에 가까운 서부 지역에 살고 그래서 언어나 음식 등 생활 모습은 유럽과 비슷하다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새해 첫날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춘절.
중국인들은 대문에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복이 들어온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은 춘절에 복을 싸서 먹는다는 뜻으로 만두를 먹기도 한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떡을 새해가 되면 먹죠, 그렇죠?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두라네요. 만두가 이제 한자로 교자인데 이 교자가 그 새해가 교체되었다라는 발음이랑 똑같아가지고 교자 그러면은 이제 새해에 먹는 음식처럼 이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교자를 먹기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 생선이랑 만두를 먹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설날 풍경은 폭죽입니다. 네. 폭죽을 어마어마하게 터뜨려서 어, 그 불이 몇 번 난 적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폭죽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뜨려요. 그래서 춘절 기간이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폭죽 문화 하면은 중국 떠올리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 일본 한번 보시죠. 일본 우슈가스. 일본인들은 신사나 절을 찾아 한 해의 행운을 비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아침 식사로 찹쌀로 만든 떡국인 조니를 먹는다. 어린이는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하고 오토시다마라는 이름의 세뱃돈을 받는다. 자, 여기도 세뱃돈이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세뱃돈이 있고요. 일본도 세뱃돈이 있는데 다른 점은 중국은 빨간색이 되게 그 소중한 색깔이고 자기네들이 믿는 그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색이라고 믿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봉투에다가 세뱃돈을 준대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하얀 봉투에 세뱃돈을 담아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러시아 노비고트. 러시아 국가연주와 불꽃놀이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면 러시아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덕담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다. 최근에는 스카이 랜턴이라는 소형 열기구를 띄우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생겨났다. 자, 각 나라의 명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절인데 음력 1월 1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설 기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엄청나게 크다 그랬죠. 친척집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은 차 타고 5시간, 10시간? 되게 가깝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차 타고 40시간 이렇게를 가야 되니까 이 춘절 기간이 보통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동안 이제 각자 친척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방문을 하고 나서는 폭죽을 터뜨리면서 이제 신나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즐겁게 보낸다고 해요. 입구에다가 종이로 아까 봤던 그 복자 같은 걸 붙이거나 각 지역마다 다른 그림을 붙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양력으로 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일 정도 이렇게 세고요. 같이 모여가지고 특이한 거는 일본은 천황,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이 그 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천황을 위해서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뭐 먹는 음식도 나오고요. 자, 이게 지금 러시아 풍경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폭죽놀이로 새해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땅덩어리가 크니까 새해날 폭죽을 7시간 동안 터트린대요. 시간대가 이쪽에서 와 새해다 1시간 뒤에 그 다음 지역에서 와 새해다 1시간 뒤에 그 다음 지역에서 와 새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새해를 몇 시간에 걸쳐서 맞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폭죽을 터뜨리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의 축복을 염원을 하는데 러시아의 그 명절 이 새해는 참 재미있는 게 사실상 크리스마스가 이 기간에 겹친대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그 동방 정교회 쪽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그 새해 전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가랑 걸쳐 가지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된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그 열기구를 띄워 가지고 하늘에다가 소원처럼 이렇게 날려 보내는 모습도 많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북한이 이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북한 새해의 모습도 이 러시아의 풍경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웃나라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뒤에 마무리 문제 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랑 주변 나라랑 어떻게 교류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